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친척들도 모두 돌아간 뒤에야 오래 비어있던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과 오래된 책상, 빛이 바랜 작업복에서는 아버지 특유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방은 내가 치운다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그 방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꺼내 펼쳐보았는데 안에는 계약서 한 장과 영수증 여러 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는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설정계약.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집을 담보로 맡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공간이었습니다. 두 분은 늘 이 집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겨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히신 건가?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던 모습,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새벽마다 집을 나서시던 모습,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던 모습까지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보기보다 답답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늘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저는 그 말을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싫어서 괜히 버티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를 맡긴 날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내와는 사소한 일에도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저는 큰 고비를 하나씩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갑자기 대출 연장이 가능해졌고 밀려있던 카드값도 어떻게든 해결됐으며 거래처 하나가 우연처럼 저를 받아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기신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으로 접힌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그 메모를 펼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 몇 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절대 알면 안 된다. 이 돈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종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손끝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오신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비가 부족해졌던 일도, 아이들 학원비를 미루며 밤마다 한숨 쉬던 일도 최대한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외에도 은행 거래 내역과 오래된 영수증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실행된 날짜, 현금이 인출된 날짜, 그리고 누군가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금된 계좌번호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제 계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던 사업용 통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거래처에서 선입금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사정을 알고 먼저 지급해 준 것이라 믿었고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며 얼마나 감사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거래 내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모두 제가 기억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냐? 아버지가 무심한 표정으로 물으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때 저는 왜 더 묻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의 안도하는 표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는 제 거짓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는 아버지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에도 축하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으셨고 명절에도 용돈을 건네며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한 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운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자식과 여행도 다니고 술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계약서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맡기면서도 끝내 자식에게 생색내지 않았던 사람. 당신의 노후를 포기하면서도 제 자존심만큼은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봉투맨 아래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메모장인 줄 알고 펼쳤는데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말 것. 그 아래에는 날짜별로 짧은 기록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괜찮다고 웃었다. 웃는 얼굴을 보니 다행이다. 돈보다 자존심이 더 상했을 것이다.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건 모른 척 해주는 것뿐이다.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진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이름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지방에서 살며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자주 연락하지 않는 줄 알았고 집안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동생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막내에게는 미안하다. 형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먼저 살려야 했다는 것인지, 왜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적어 놓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라 서로 말수가 적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전화에 동생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저는 계약서와 수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결국 찾았구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없던 동생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동생은 오래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맡긴 것도 제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제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알면 절대 돈 안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아셨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의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버티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도 대출이 밀려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라고 믿도록 끝까지 비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돈도 처음에는 부족했어. 저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퇴직금까지 거의 다 쓰셨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 평생 직장을 다니며 모은 마지막 돈. 노후를 위해 남겨두셨을 그 돈마저 제게 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뭐?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을 나가신 거야.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도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서시던 모습.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질 정도로 거칠어진 손. 무릎이 아프다면서도 괜찮다고 웃으시던 얼굴. 저는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당신의 노후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형, 사실. 형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겨우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 동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변호사를 만나셨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형제를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법률사무소 같은 곳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계약 하나도 동네 부동산에서 해결하시던 분이 왜 생애 마지막에 변호사를 찾아갔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과 저는 수첩 속에 적혀있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저희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두 분이 함께 오면 이 봉투를 전해드리라고요. 그는 서랍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처럼 작성된 편지와 함께 공증 서류, 그리고 몇 장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비를 용서해다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형은 책임감이 강해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고 막내는 속은 여려도 버티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형을 먼저 일으켜 세워야 했다. 막내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저는 더 이상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막내야.
내가 형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몇 번이나 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형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던 일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아비는 너에게 빚이 많다. 순간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힘들던 그때 나도 조금씩 돈을 보탰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알면 절대 안 받는다는 걸 알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같이 준비했던 거야.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버틴 줄 알았습니다. 혼자 다시 일어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 뒤에는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아이들 학원비 걱정 안 하고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었으면 그걸로 됐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살면서 동생을 그렇게 안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고 동생은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문서입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저와 동생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 형제가 평생 서로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아버지다운 방법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건을 읽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조용히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의 상속 비율이나 예금 분배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이 집은 두 아들이 함께 결정하기 전까지 누구도 팔 수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지막 당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가족은 지키면 커진다. 너희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비는 가장 두려웠다. 그러니 이 집은 재산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해다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와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형제 사이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집을 장만했던 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켜온 공간이었고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만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과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롱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낡은 책들을 차례대로 꽂았습니다. 동생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오래된 화분에 새꽃을 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일을 하다가 동생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우리 보고 이러라고 일부러 계약서를 숨겨놓으신 것 같지?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가셨네.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자전거를 배우던 날, 가족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던 여름밤, 어머니가 웃으며 저녁상을 차리던 모습, 아버지가 퇴근길마다 붕어빵을 사오시던 겨울날까지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평범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와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손주들이 커서 이 집에 오면 꼭 말해주렴.
가족은 잘 사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와 동생은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들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동생은 매달 한 번씩 아버지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큰손자가 거실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이 없었던 분이셨지만 가장 큰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막내 손주도 형을 따라 두 손을 모으고 사진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계약서를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종이는 빚의 기록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한 아버지가 자식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내놓았던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하나 맞춰 계약서 사본과 부모님의 사진을 함께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앞에 서면 늘 같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부모, 생색보다 믿음을 먼저 주는 부모는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오늘의 저처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모의 희생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함께 견뎌낸 시간만큼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계약서 한 장을 통해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미루고 계신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먼저 전화 한 통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는 늦지 않았을 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